자, 이제 균형의 이제 이동이죠. 균형 결정까지 했고요. 점점 제가 느끼기에는 컨디션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침은 좀 나도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시야가 좀 더 넓어져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일단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여유가 좀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이걸 무사히 강의를 하고 마쳐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무사히 강의하는 것에다가 이 많은 분들을 깨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으니까요. 자, 이제 균형이 이제 결정된 것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균형의 결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지금 저기 왼쪽에 수요 변화, 공급 변화 표시했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 지금 연습 많이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이거 했죠. 지금 그게 여기에서 또 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맞나요?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감소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저쪽에서 얘기하자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할 거라 예상한다. 그러면은 수요가, 가격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면은 수요가 감소. 예상은 가격 하락 예상은 수요에서는 같은 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가 증가. 맞죠?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증가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공급 곡선 아직 안 그렸죠? 저 밑에 두 개가 움직이면은 수요 곡선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급 곡선도 이동시켜야 돼요. 그죠? 근데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차점이 바뀌죠. 이렇게 교차점이 바뀌어요.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은 이 교차점이 바뀝니다. 이게 균형점이 바뀌는 거죠. 요거를 뭐라 그래요? 균형의 이동이라고 해요. 균형의 이동은 요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틀리면 균형의 이동에서 또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안 틀리면 여기서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모두 일단 네 가지.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요게 1번이라면 요게 2번. 공급 증가하는 게 3번이라면 공급 감소하는 게 4번.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됐죠? 자, 일단 이 네 가지에 따라서 균형점이 바뀐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계산에서도 했지만 균형 가격이 바뀌거나 균형량이 바뀌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때 이렇게 균형량은 어떻게 되고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대답하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균형 가격도 올라가죠. 자, 수요의 경우에는 방향이 이게 다 같아집니다. 수요가 감소할 때는 균형량이 감소하고요, 균형 가격도 하락하죠. 3번에 공급이 증가할 때는 균형량은 증가합니다. 3번. 그죠? 자, 그 소리는 균형량은 항상 요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근데 수요의 경우에는 균형 가격마저도 다 똑같이 움직이지만 공급의 경우에는 반대로 돌아가죠, 균형 가격이. 공급 증가는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은 하락입니다. 근데 마찬가지 공급 감소의 경우에도 균형량은 감소하는 거죠. 균형량은 이렇게 감소하지만 균형 가격은 상승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자율이 상승해 볼까요? 아까 파란 거.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요가, 이자율이 하락.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죠. 둘 다 증가죠. 자, 둘 다 증가하면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시장이 북적거려지면은 이 균형량은 당연히 증가해요. 근데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 얘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이제 문제화를 하잖아요. 문제화. 이자율 하락이 되죠. 지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썼다 지울 거예요. 이자율 하락에 대하여.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어떻게 하고 균형량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 이게 뭔 소리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죠. 근데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 의미가 뭐예요? 수요가 더 많이 반응한다 이 소리예요. 맞죠?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수량 변화가 더 크다 이 소리예요. 그럼 작은 쪽을 무시하고 큰 쪽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면서 알 수 없다가 아니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요 큰 쪽만 보니까 1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으로 가면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 증가한다. 이렇게 둘 다 위로죠. 위로. 됐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지, 이 문장이 바로 실제가 되어버리면 이 문장 이 자체를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자율이 수요와 공급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전제가 되어 있는 하에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 소리가 수요의 반응의 크기가 더 크다. 그러면 공급의 반응을 무시하라 이 소리죠. 수요 증가만 보라 이 소리예요. 이걸 읽으면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공이 저 위에 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근데 지금까지 정답 지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단련을 잘 해두시면 난이도가 좀 높은 게 나와도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가격 상승 예상하면 어떻게 해요?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는 증가하면서 공급은 감소죠. 자, 요것 따라 균형량을 찾아가는데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균형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균형 가격은 이게 가격 상승 요인이죠. 가격 상승 요인이죠. 둘 다 가격 상승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이에요. 그럼 가격 하락 예상하면, 가격 하락 예상하면은 수요 감소, 이게 이제 수요는 이거하고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공급은 증가. 이때도 마찬가지. 수요 공급부 이거 보고는 양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죠. 그렇지만 둘 다 지금 이게 가격 하락 요인이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감소하면서 공급도 둘 다 감소니까 균형량은 감소. 이거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5번처럼 이렇게 어느 쪽이 더 큰지 알면은 큰 쪽만 보면 되고, 이쪽도 공급 감소의 크기가 더 크다.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자, 공급 감소니까 요 4번을 보고 대답하면 되죠. 균형량이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균형량이 요거 따라 감소죠. 감소. 뭔지 아시겠죠? 결국 이 5, 6, 7, 8번은 이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게 되면은 1, 2, 3, 4번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게 되거나, 이게 똑같이 변하면은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 변화 없다. 여기에 똑같이 변하면 여기에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 변화 없다. 됐죠? 이러면 모든 경우가 다 된 거예요. 균형 이동.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기본으로 잡아놓고 균형량은 다 첫 번째 그 수요 증가나 감소 이거 따라가고, 균형 가격은 수요에서는 다 똑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공급에서는 이제 반대로 균형 가격이 돌아간다. 됐죠? 자, 그러면 자,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원래 균형점과 새로운 균형점을 비교하는 것이니까 계산 문제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계산 문제도 균형 가격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균형 가격을 묻는 게 아니고 균형 가격의 변화를 묻죠. 이러면은 첫 번째 균형 가격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균형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 몇 번 해야 된다? 2번 해야 된다. 이 질문을 보고서 아, 이건 계산 2번 해야 되네 라고 판단하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하면 패스하면 되죠. 근데 아까 그냥 균형 가격 또는 균형량 계산하는 문제가 할 만한 거였어요? 어려운 거였어요? 할 만한 거였죠. 근데 할 만한 건데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원래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변한다. 여기 QD1이다. 여기 QD2다. QS는 그대로 있죠. 이러면 식이 몇 세트가 나와야 돼요? 2세트가 나와야죠. 하나는 QD1은 어떠하다 하고 QS는 어떠하다, 요거 한 세트. 두 번째는 QD2는 어떠하다 하고 QS는 어떠하다. QS는 똑같이 양쪽에 들어가야죠. 여기에서 균형 가격, 균형량 나오고 여기서 균형 가격, 균형량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해주면 돼요. 됐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가 설명이 됐습니다. 됐죠? 자, 우리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하고요.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31쪽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중간에 그래프 있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부증스. 이건 부증스. 토지의 경제적 공급하면은 용도 다양성. 토지의 경제적 공급. 이거는 뭐라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걸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을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은 양을 증가시킬 수 있죠. 자,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택지 가격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럼 다른 용도의 토지를 용도를 바꾸어서 수량을 늘릴 수 있죠. 택지 수량을 늘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앞으로 1년간 늘어나는 택지 수량하고 앞으로 3년간 늘어나는 택지 수량하고 같은 1500만원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시간을 더 많이 주면은 더 많은 양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늘어나는 건 조금 늘어나지만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1년간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늘어나고 앞으로 3년간 늘어나는 것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죠. 시간을 더 많이 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더라도 더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게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을 더 짧게 주면 짧게 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 4개월, 3개월 짧게 줄수록 많이 못 늘리겠죠. 자, 그러다가 요 순간의 택지 수량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순간의 택지 수량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오늘 요 시점 현재 택지 수량은 전국적으로 딱 고정돼 있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저량 공급이 저량 공급. 저량 공급은
순간이자 일정 시점. 경제적 공급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경제적 공급이라 할지라도 저량 공급이면은 수직이에요. 근데 유량 공급은 어떻게 해요? 유량 공급은 우상향. 됐나요? 자, 이거 단기, 장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요게 단기, 요게 장기예요. 근데 요거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는 얘가 단기라면 얘는 장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유량, 저량 얘기할 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단기 분석을 할 때는 저량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공급의 단기 분석이에요. 특히 공급의 단기 분석일 때는 저량 분석한다고요. 앞에 26쪽인가요? 27쪽인가요? 27쪽의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수요나 공급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유량 개념이다. 근데 부동산의 단기 분석, 특히 공급의 단기 분석에서는 저량 개념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단기적으로는 그 수량을 변화시키기가 곤란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수량 변화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량 공급, 유량 공급. 됐나요? 자, 건물 공급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과 같아요. 건물 공급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과 같습니다. 건물도 단기적으로는 가파르게, 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건물도 저량 공급은 수직, 유량 공급은 우상향. 이렇게. 자, 그럼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32쪽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의 특징. 자,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균형의 결정 및 균형의 이동. 자, 그거 33쪽에 표로 다 돼 있죠. 표로 돼 있는 거. 그 위에 표가 1, 2, 3, 4고요. 그 밑에 표가 4, 5, 6, 7인가요? 5, 6, 7, 8인가요? 그죠? 위에 표가 1, 2, 3, 4. 밑에 표가 5,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다음에 이제 34쪽에 단기 균형 및 장기 균형과 장기 공급선. 요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요거는 지역지구제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중요도가 낮고요. 한 번 정도 말씀드린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탄력성으로 가면 돼요. 자, 탄력성의 개념 및 종류. 자, 지금까지 했는 내용이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자, 그럼 결국 2문제 중에서 방금 요 지웠던 거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오른쪽으로 이동이냐 왼쪽으로 이동이냐, 그리고 균형의 이동,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에 따라 균형이 이동하죠. 이거 알면은 틀릴 게 없다고. 여기는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문제 반드시 맞춰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죠. 탄력성이 다들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어렵다고들 생각하시지 않나요? 어렵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실제 문제 출제되는 거 보면은 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개념을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를 자꾸 놓치는가 하면은 이 탄력성 개념을 자꾸 놓쳐요. 이걸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데, 탄력성 개념이 뭐예요? 수량 변화 크기 또는 그 크기 정도. 탄력성이 크다는 건 수량 변화가 크다. 탄력성이 적다라는 것은 수량 변화 크기가 적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탄력성이 나타내는 숫자가 크다. 그럼 수량 변화가 크다. 숫자가 적다. 수량 변화가 적다. 근데 그냥 수량 변화가 10%다. 그러면 이게 많이 변했느냐 적게 변했느냐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20% 변했는데 수량이 10% 변했으면 수량은 별로 변한 거 아니에요. 반밖에 변하지 않았으니까. 항상 수량은 자기 스스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종속변수라 그래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있죠. 아까 수요 결정 요인이 독립변수고 수요량이 종속변수라 그래요. 이 수요량은 그냥 자기 스스로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 변하는 것은 독립변수. 독립이 있죠. 스스로 변하는 건. 걔가 변해야 수량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든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든 얘는 항상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격이 20% 변했는데 수요량이 10% 변했으면 수요량은 적게 변했지만 가격이 5% 변했는데 수요량이 10% 변했으면 많이 변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종류대로 나오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죠. 이건 항상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치우는 거죠. 자, 이게 2라는 게 뭔 뜻이에요? 2라는 게 수량이 2배만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숫자가 수량 변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뭐의 2배? 가격의 2배.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은 2% 변하는 거고, 가격이 3% 변하면 수요량은 6% 변하는 거고, 맞죠? 자, 여기 0.8이다. 뭐예요? 0.8배만큼 변하는 거예요. 여기가 3% 변하면 여기는 2.4%. 여기가 6% 변하면은 여기는 4.8%. 방금 여러분 뭐 했어요? 곱하기 했죠. 곱하기만 하면 되죠.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얼마나 결국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데 그 원인이 소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0.4다. 그럼 뭐 이게 0.4배만큼 뭐가 변한다? 수량이 변한다.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됐나요? 그럼 예를 들어 소득이 5% 변한다. 그럼 수량은 2%. 5 곱하기 0.4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이 양수죠. 여기 음수죠. 양수란 얘기는 여기 부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같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 같아요. 여기 음수란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뭐였어요? 열등제란 말이에요. 소득 탄력성에서는 앞에서 정상제, 열등제, 항상 소득이 나올 때는 정상제, 열등제 생각하라 그랬죠. 정상제는 같은 방향, 열등제는 반대 방향 생각했죠. 양수면 같은 방향이에요. 정상제입니다. 음수면 반대 방향, 열등제란 뜻이에요. 자, 요것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상제냐 열등제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마이너스 가지고 아직 계산 문제로 출제한 적은 없어요. 계산 문제로 출제한 적은 없는데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거 구별해서 어떤 재화인지 그 재화 성격은 대답해야 돼요. 그런 문제는 있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숫자로 계산으로 묻지는 않아도 이게 정상제냐 열등제냐는 구별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화?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자, 그러면 여기 교차 탄력성은 뭐겠어요?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 자, 요게 0.5다. 뭐 이게? 0.5다. 대체제. 양수. 관련제 가격 변화예요. 관련제 가격 변화. 좀 전에 지금 보세요. 계속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이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같은 방향, 정상제, 대체제. 반대 방향, 열등제, 보완제. 여기서는 정상제, 열등제고 여기서는 대체제, 보완제예요. 자, 이게 대체제란 얘기예요. 몇 배만큼? 0.5배만큼 변한다. 자, 이 소리는 X제 가격이 7% 변하면 그 3.5%만큼 수요량이 변하는 Y제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다만 얘기는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른 재화예요. 여기는 같은 재화예요.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 변하고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보완제란 얘기죠. 됐나요? 자, 여기서는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그런 거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자, 우리 시험에서는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 재화의 성격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탄력성을 줘놓고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자,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기출 문제예요. 아파트 가격이 16% 올라가니까 다세대 수요가 8% 증가한다. 이때 아파트 수요량은 4% 감소하더라. 첫 번째, 아파트 가격 탄력성은 몇이며, 두 번째,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몇이며, 세 번째,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간의 관계는 물었어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게 한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간단한 문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가 8% 증가하였다. 이 재화는 어떤 재화인가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거는 몇 초만 푸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같은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계산 문제로는 아니고 그냥 방향이 같다, 반대다 이렇게 묻는 이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소득이 나오고 있죠. 소득이 나오면 무슨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이에요. 여기는 소득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소득 얘기가 안 나오면 소득 탄력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재화와 이 재화는 서로 같은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죠. 다른 재화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에요. 여기와 여기는 같은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같은 재화죠. 같은 재화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 물으면은 같은 재화끼리 묶어야죠. 수량이 변하는 정도가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가격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적게 변하죠. 이 소리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분의 16 해야 되겠어요? 16분의 4를 해야 되겠어요? 16분의 4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탄력성의 개념만 알아도, 저 공식을 몰라도 수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면,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를 두 개를 비교해서 본다면, 적게 변한다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면 16분의 4밖에 갈 게 없죠. 그럼 4분의 1, 0.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풀 수 있다. 개념으로. 공식이 아니라. 이 탄력성 개념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다른 재화죠. 교차 탄력성이요. 가격 변하는 거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해, 적게 변해요? 수량이 이것도 적게 변하죠. 그럼 이것도 1보다 작아야 돼요. 수량이 적게 변해, 가격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16분의 8이에요? 8분의 16이요? 16분의 8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2분의 1이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변하는 것과 다세대 수요 변하는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무슨 제? 대체제, 대체제. 관계를 물을 때는 이게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만 보고 판단하면 되고요. 같은 방향이면 이쪽은 정상제, 소득에서는, 이쪽에서는 대체제. 자, 이게 지금 첫째 시간 나오고 둘째 시간 나오고 셋째 시간 나오고 이런데도 또 틀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앞으로 모의고사 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칠 때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묻는 문제가 탄력성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묻고, 재화의 성격을 묻고, 다음에 이런 형태 문제. 가격 탄력성이 0.8일 때 가격이 4% 올라가면 수요량 변화율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물어요. 여기는 탄력성을 먼저 알려줬죠. 여기는 탄력성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여기는 먼저 알려주고 뭐를 묻고 있어요? 수요량 변화율을 묻고 있죠. 몇 프로? 곱하기만
곱하기만 하면 되죠. 설마 이거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2% 나오죠. 3.2%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바로 이게 문전골 결정력이 부족한 거예요. 다 와놓고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은 감소해요. 항상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요. 왜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얘는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음수란 말이에요. 항상 음수니까 절대값을 써서 이렇게 양수로 표시를 하되 사실은 이 속에서는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0.8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양수면 같은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고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고 얘는 양수 음수냐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되지만 가격 탄력성은 항상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수량은 올라가는 걸로 해석해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은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소득 탄력성은 0.5. 소득이 8% 증가한다면 수요량 변화율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몇이에요? 4% 맞아요. 이건 이제 곱셈을 할 줄 알겠지 이제. 4% 위로 아래로. 위로. 양수잖아 지금. 양수면 정상제는 같은 방향.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가격 탄력성은 0.8. 소득 탄력성은 0.5. 가격은 4% 올라가고 소득은 8% 올라갈 때 전체 변화율은, 자 이런 문제. 이건 뭐예요? 1번과 2번을 결합한 거죠. 이런 문제도 출제됐고 이런 문제도 출제됐어요. 이런 문제는 쉬운 거죠.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거는 그 쉬운 거 두 개 섞은 거예요. 쉬운 거 두 개 섞으면은 시간만 조금 더 걸리지 같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맞나요? 아니에요? 이거 각각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각각 나와서 이게 결합만 하면 된다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3.2% 위로 아래로 방금 했잖아, 방금. 이거라고, 이거 지금 0.84% 이렇게 썼다, 옆으로. 0.58% 이렇게 썼다고요. 여기는 4% 위로. 전체 변화율은 0.8% 위로. 이거는 마이너스 3.2, 이거는 플러스 4. 그럼 0.8%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오늘 지금 수요 공급 들어와서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된다면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세 문제 빼고는 다 풀 수 있어요. 계산 문제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시장 수요 함수 계산하는 문제, 균형 가격, 균형량 계산하는 문제, 균형 가격의 이동 또는 균형량의 이동, 변화를 묻는 문제, 탄력성 계산 문제, 종류대로 다 해서 세 문제 빼고는 다 해결이 돼요. 지금 여기는 전부 다 퍼센트로 묻고 퍼센트로 답하고 있죠. 퍼센트로 묻고 퍼센트로 답하고 있죠. 다 퍼센트로 알려주고 퍼센트로 답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쉬워요. 근데 문제에서 수량으로 묻거나 수량으로 알려주면은 내가 퍼센트로 환산을 해서 해야 돼요. 그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환산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알려주고 하나, 둘, 셋, 넷 전체 변화율을 물었잖아요. 전체 변화율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요거 두 개에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두 개 계산 요거 해서 더 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요거를 0.8% 위로 알려주고요. 요거를 물었어요.
알려준 거를 요걸 알려주고 얘를 묻는 거라요. 이렇게 질문해요. 가격 탄력성이 0.8이고 소득 탄력성이 0.5일 때 가격이 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0.8% 증가하였다면 소득은 몇 프로 변화했을까요? 이렇게 느끼기 훨씬 어렵죠.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야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0.8% 증가했다면 소득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소득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쪽에 감소하는 것을 벌충하고도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다 해도 구조는 똑같죠.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3.2% 일단 내려가잖아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결합이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결합이니까 이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0.8% 올라가려면은 요거보다 0.8% 더 큰 만큼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4%만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0.5이기 때문에 몇을 곱하면 4%가 되냐 이 말이죠. 8%를 곱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0.5 곱하기 x는 4% 이렇게. 그래서 x는 2% 이렇게. 8% 죄송.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됐나요? 요거는 어려워요. 요거는 어렵지만 요 문제 빼고 그 다음에 수량으로 번역하는 거, 퍼센트를 수량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중간점을 이용해서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빼고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출제됐던 계산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균형 가격의 변화나 균형량의 변화는 이제 계산을 2번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것도 요거 묻기 전에 조금 전에 1번과 2번을 결합한 문제는 2번을 해서 결합시킨다는 거. 그 정도 외에는 특별히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은 없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35쪽의 탄력성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계산 문제고. 자, 이제는 탄력성의 응용과 그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 대한 거예요. 탄력성의 응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탄력성의 개념,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고, 종류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자, 이거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고,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죠.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이거는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 변화율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것만 알면은 뭐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탄력성의 응용인데, 자, 여기서는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가 있고요. 이 탄력성과 그래프는 결국은 균형에 이동하고가 있어요. 균형 이동. 그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익. 그 다음에 탄력성과 거미집 모형. 그 다음에 탄력성과 조세 귀착. 자,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뒤에 이제 경기변동 정책론에서 하고요. 자, 여기서는 요거 2개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탄력성 응용과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했는 거 주로 이제 계산 문제고, 그게 이제 양순 염순에 따라 정상제 열등제,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요거 맨 끝에 거 빼고는, 마지막으로 저기 거꾸로 묻는 거 빼고는 할만하지 않았나요? 할만했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탄력성 크기 결정에는. 이제 많거나, 뭐 대체제가 많거나, 고려하는 기간이 길거나,
크거나 높거나 사치제일수록 용도가 다양하거나 이럴수록 탄력성 크다. 뭐 한 거 있죠. 이거 안 어려워요. 그럼 남은 게 이제 이쪽 두 개인데 이게 수요 공급에서는 요거는 이제 뒤에 정책론에서 여기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어렵다 싶으면은 패스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만 넣고 봤을 때는 결국 탄력성과 판매 수입도 아주 간단한 그래프 하나로 정리하면 되고요. 요게 그나마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극복이 된다면 수요 공급에서 나오는 탄력성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니까. 조금 전에 했는 거 말고 하나, 둘, 셋 이제 남은 거니까. 됐나요? 자, 요거는 또 시간이 애매하죠. 좀 쉬겠습니다.